전국을 방황하며 55일간 17명을 연쇄살인한 대한민국 최초의 연쇄살인범. 당시에는 외딴집 연쇄살인마라고 불린 김대두. 탈취 품목 36,750원, 고추 30근, 손전등 1개, 손목시계 1개, 화장품, 의류 여러 점. 2004년 유영철이 나타나기 전까지 30년간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마입니다. 1975년 10월 8일 오전 8시 30분 서울 동대문구 전농이동의 세탁소에 피가 묻은 청바지를 맡겼다가 다음날 검거됐던 김대두. 그리고 가명은 김영태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연쇄살인범 김대두가 경찰에 붙잡힌 현장입니다. 김대두는 당시에 이곳에 있었던 세탁소에 피를 묻은 바지를 맡겼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세탁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받았는데 그때 물건 받았는데 그냥 빨라 그랬어요. 그래 야 맨날 피 묻은 거 빨아. 보니까 뭐 빨 수가 있어야지 덩어리니까. 그대로 싸가지고 이제 파출소 가서 신고. 이후 경찰은 잠복 근무를 하고 결국 세탁물을 찾으러 왔던 김대두를 검거하게 됩니다. 1975년 11월 27일 1심. 인간의 존엄을 모르는 피고인들은 자기의 생명을 버려 속죄한다 해도 결코 씻지 못할 것이며 이 사건은 피고인들 이외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 본 법정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목숨이 귀중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단한다. 그렇게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김대두는 항소를 하지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과 공범 혐의에 있었던 친한 형, 그 형을 살려주기 위함이었죠. 1심과 달리 같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 자리에만 있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단순히 형이 미워서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다, 자기가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항소심에선 김대두는 사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공범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1976년 12월 27일 서대문 구치소 사형장에서 그렇게 사형이 집행되었죠. 그런데 46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놀라운 주장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김대두가 연쇄살인마가 아닐 수도 있다. 17명 모두를 죽였을 수도 있고 한 명도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당시의 사회가 조작도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이다. 과연 진실일까요? 김환사건 파일, 연쇄살인마 김대두의 의혹과 진실편입니다. 검거 직후 기자들 앞에선 연쇄살인마 김대두. 저희는 어렵게 당시 기자가 직접 질문한 10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몸이 약한데 혼자서 어떻게 17명을 죽이게 된 건가? 그 내용에 김대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교도소를 2번 갔다 오니 사회의 냉대 때문에 발붙일 곳이 없었다. 이미 전과자이기 때문에 취직할 곳도 없고 친척들마저 받아주지 않았으며 몸까지 허약해 노동의 일을 할 수 없어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달리 배운 기술도 없어 쉽게 일자리는 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돈을 마음대로 쓰며 노는 것을 보니 화도 났고 나도 세상에 태어난 이상 한번 끝발나게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기자는 이어 충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반항할 힘이 없는 노인이나 어린이까지 무참히 죽일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그랬는가? 그의 김대두는 귀찮고 겁이 나서 죽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전남에서 첫 범행 때 어린애가 울고 소리를 지르기에 이웃들이 깰까봐 엉겹결에 죽였는데 이후에 계속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왕지사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한 명쯤 더 죽이는 건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 질문. 왜 돈도 없는데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죽였는가? 그리고 왜 외딴 집만 노린 것인가? 보다시피 몸이 약해 기운이 없다. 부잣집을 털려고 하니 겁도 나고 접근도 어려웠으며 한번 외딴 집을 최초로 습격해 성공하니 계속 그런 외딴 집만 택하게 되었다. 네 번째 질문. 사람을 죽이고 양심의 가책은 받지 않았나? 첫 범행은 괴로웠지만 친구를 만난 다음 마음이 든든해졌고 한편으론 그 친구에게 내가 깡이 세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 혼자가 된 후에는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전혀 괴롭지 않았다. 5번째 질문은 밥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숙식은 어떻게 해결했나라는 질문에 주로 산에서 자고 밤에만 돌아다녔다. 범행을 하는 동안 많이 굶었지만 긴장한 탓인지 배고픈지도 몰랐다. 살인을 저지르는 동안은 배고픔도 몰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번째 질문. 많은 논란이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검문을 받은 일이 아예 없었나?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내가 잡힐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성남에서 백을 버리고 왔을 때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생각했고 이때부터 잡힐 때가 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그 가방만 제대로 가지고 왔으면 완전 범죄가 될 텐데. 7번째 질문. 과거 교도소는 왜 갔는가? 폭행으로 2번 들어갔다 왔다. 처음엔 1973년 5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두 번째는 폭력으로 지난 5월 17일 수원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다. 당신의 지금 심정은 어떤가?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람을 못 보고 죽는 게 억울하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다. 17명이나 죽였으니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 외에 물을 마시며 담배를 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김대두였습니다. 김대두의 말을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범인이 아닌 사람이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 꾸며진 이야기를 한다고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만약 연쇄살인마 김대두가 우리가 알고 있던 범죄 혐의와 다르다면 실제 범인을 살아서 웃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이고 망자의 한은 절대 풀리지 않았으니 말이죠. 우선 어렵게 입수한 수사자료를 기반으로 각각의 살인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동기, 범행 수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범행 일지입니다. 1975년 5월 17일 수원교도에서 출소 후 집으로 내려와 농사일을 돕다가 8월 13일 밤 12시경 전남 광산군 임곡면 고룡리의 연동부락에서 약 2km 떨어진 62세 안씨의 집에 복면을 하고 침입합니다. 이후 안씨는 낫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부인이었던 58세 박씨는 절구방망이로 내리쳐 실신시킨 뒤 플래시 한 개를 훔쳐 달아나게 됩니다. 이게 그의 첫 범행이었습니다. 3일 후 8월 16일 광주행 열차에서 아주 우연히 교도소 동기였던 공범 김씨를 만나 한탕을 할 것을 모의합니다. 집에서 훔쳐나온 2만 5천 원을 가지고 목포로 내려가 3일간 놀며 김대두는 잭나이프, 공범은 이발용 면도칼을 각각 범행 도구로 구입합니다. 범행 도구까지 준비된 이들 8월 20일 새벽 2시 전남 무안군 몽탄명 당오리의 신흥불악에 55세 박씨의 집에 침입합니다. 그곳에서 부인 56세 서씨와 손자 7살 등 총 3명을 살해하고 이불 위에 2만 6천 원을 발견하지 못해 250만만 훔친 뒤 빵, 사이다, 과자 등을 훔쳐 달아나게 됩니다. 이게 그의 2차 범행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은 매우 끔찍했습니다. 김대두는 아내였던 서씨와 손주를 죽일 때 빨리 사망하지 않아 발로 밟으며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2차 범행이 끝난 후 야산에서 하루를 자며 잡히면 죽는데 기왕 할 거면 더 큰 것으로 한탕을 하자 모이라고 이들은 9월 7일 기차편으로 상경합니다. 살인마가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죠. 서울에 도착한 이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헤어지게 됩니다. 결국 외톨이가 된 김대두, 단독 범행을 결심하게 되죠. 9월 10일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의 한 뒷산 천막집을 습격합니다. 그곳에 잠을 자고 있던 60세 최 씨를 죽였지만 돈은 훔치지는 못했죠. 그 이후 미아동의 외사촌 누이집과 영등포의 누이집을 전전하다 9월 23일 그가 경기도로 내려가는 계기가 생깁니다. 평택 미군 부대에 가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그 살인마가 서울에서 이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9월 25일 일자리를 얻으러 갔던 김대두는 돌연 또다시 살인을 저지릅니다. 당시 양씨의 일가족 5명을 연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할머니, 딸,
손주 셋을 한 번에 살해합니다. 특히 살해 현장은 매우 진화하고 끔찍했습니다. 11살 손녀를 집 밖 나무에 묶어 강간을 시도한 뒤에 살인을 저질렀지요. 특징적인 건 얼굴에 보자기까지 덮어놨습니다. 나머지 모두는 망치에 희생을 당할 정도. 하지만 그 망치의 손잡이가 모두 부서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머리를 내리찍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9월 27일 김대두는 양주를 향합니다. 당시 사건 현장 사진입니다. 평택에서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던 김대두는 양주로 9월 27일 올라오게 됩니다. 일가족을 습격해 20대 부부와 자녀 3살 아이를 살해하고 아내의 모친 그리고 할머니 등 2명을 상해를 입히게 됐죠. 그리고 이때 김대두는 자신의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는 걸 알게 됩니다.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평택과 양주의 범행이 보도되자 그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안양이었죠. 안양에서 부곡을 거쳐 수원 방향의 산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수원에 가기 전 한 곳을 들리게 됩니다. 9월 30일 경기도 시흥군 남면 현재는 군포시의 박석고개에 28세 윤씨와 생후 3개월 딸을 살해합니다. 윤씨는 강간을 했고 아이는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둔기로 내리쳐 짓밟아 장까지 파열시켜 살인을 저질렀죠. 그가 절취한 돈은 2,300원이 전부입니다. 그의 살인 행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시흥을 들렸던 이유는 수원으로 가기 위함이었죠. 10월 2일 경기도 수원시 우만동에 38세 노씨의 집에 침입해 노씨와 부인 37세 전씨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100m 떨어진 함씨 집을 습격하려다가 실패를 하게 되죠. 당시 이 사건 현장도 매우 끔찍했습니다. 남편은 둔기와 칼로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하고 아내는 옷을 벗겨 나체 상태로 집 밖 야산으로 끌고 가 양손을 결박한 뒤 살인을 저질렀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그날 그는 수원시에서 성남시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한 건의 살인 미수건이 발생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던 자신이 가방만 놓고 오지 않았으면 완전 범죄가 되었을 텐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남서울 골프장 부근에서 퇴근하던 21세 캐디 이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상황이었죠. 손목시계와 잠바 등을 빼앗고 범행에 쓰인 망치등이 든 검은색 가방을 남기고 서울로 다시 도주합니다. 그렇게 살인 미수건으로 그의 몽타주가 외부에 공개되죠. 서울에 도착한 김대두는 미아동에 있는 사촌 매형집에 묵으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양에게 빼앗은 손목시계를 전당포에 삼천으로 전당을 잡게 하고 서울을 배회하다가 바로 6일이었습니다. 영등포 교도소에서 갓 나온 23세 청년을 만나 함께 한바탕을 하자라고 꿰어내어 사촌 매형집으로 데리고 갔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배신을 합니다. 집안에서 현금 3,000원과 구두를 훔쳐 달아난 것이죠. 이 일로 김대두는 사촌 매형에게 엄청난 욕을 먹고 화가 나 집을 나와 용산역 앞 철우회관에서 그 남자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우이동으로 끌고 가 그를 살해하죠. 범행 도구는 잭나이프와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에서 청바지를 벗기고 가짜 금반지와 지갑을 훔칩니다. 바로 그 청바지가 여러분이 앞서 보셨던 그를 검거하게 만든 그 청바지입니다. 그날 산속에서 밤을 지새고 통금이 풀린 뒤 용두동에 있는 여인숙을 향해 가 청바지와 자신이 입었던 바지를 세탁소에 맡겨놓고 낮잠을 잤군 후 찾으러 갔다 결국 검거가 된 것입니다. 총 9차례의 살인 행각. 여러분은 살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들으셨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정말 만들어진 이야기인 걸까요? 그것도 전국구입니다. 과연 어떤 의혹들이 있던 걸까요? 첫 번째 의혹점. 김대두는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살인의 목적이 원한, 치정, 금품 이런 정도인데 김대두는 그런 목적이 보여지지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특히 외부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범죄를 목적에 둔 것 같지도 않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 자체도 아이까지도 죽인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유영철은 어린아이를 죽인 적이 없었죠. 단순히 사회의 분노가 너무 강한 범죄자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형태가 잔혹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금품을 노렸다라고 보기에도 이상합니다.
마늘, 고추 같은 것도 훔치고 손전등을 훔치는 이상한 행동, 많은 돈을 가져가지도 못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의혹이 생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자세히 봐주십시오. 실제 김대두가 쓴 편지들입니다. 김대두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한 집사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이 안에는 한결같이 사자성어, 성경 내용을 이용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김대두는 학습 능력 부진으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쓴다라는 게 참 이상하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필체가 다릅니다. 필체가 다르다는 내용. 그러면 김대두가 쓰지 않았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누가 보내게 됐던 걸까요? 이런 말을 하기도 힘들었던 김대두, 그리고 필체가 다른 김대두의 편지들. 이를 토대로 분명 김대두가 누군가에 의해 조종을 당하고 있다라는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의혹입니다. 바로 몽타주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는데요. 몽타주는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경찰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외부에 나가 세탁소에 계신 분이 저걸 보고 잡았을까라는 부분이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 이상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에서 살인을 저질렀죠. 그때는 70년대입니다. 범인이 10월 9일 검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연쇄살인마가 17건을 하루아침에 자백을 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0월 9일부터 범행 전모가 기사로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것도 반박하지 않고 자기가 했다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며 외부의 기사가 될 수 있을까? 마치 짜여진 것처럼.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연쇄적인 사건, 각 지역에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놓고 뱉은 것처럼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내용이었죠. 마지막 의혹. 혹시 앞에 나왔던 검거 날짜 10월 8일과 1심 판결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불과 한 달입니다. 보통 공판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2주에 한 번씩 잡히는 지금으로 모습으로 봤을 땐 굉장히 빠른 선고지요. 참 이상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고 사형까지 집행을 빨리 끝냈을까? 뭔가 감추고 싶어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점입니다. 당시 언론들은 김대두에 대해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합니다. 사진을 내보내며 이 살인마는 껌을 씹으며 태연히 살인을 재현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건 현장을 재현하는 공간에서 범죄자가 껌을 씹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언론 자체가 악마화를 시켰던 게 아닐까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는 의혹, 당시에 사건을 이상하게 처리했던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춘재의 연쇄살인 행각, 그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일들이 많았었죠. 그럼 정말 이 이야기가 가능한 이야기가 맞는 걸까요? 이 의혹들은 정말 진실이 맞는 걸까요? 우선 한 가지 확인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김대두는 몸이 왜 소화하기 때문에 사람을 정말 죽일 수 없었을까에 대한 내용이죠. 외부에 나온 내용대로는 김대두의 키가 170이 넘는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키는 160대입니다. 키가 작으면 과연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대한민국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99년, 2000년 사이 부산 경남 일대에서 9명을 살해하고 8명을 중상에 빠뜨린 정두영이죠. 정두영도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160 초반대의 키로서 실제로 190이 넘는 사람까지도 살인을 저질렀죠. 키가 작고 약하다고 해서 사람을 못 죽이는 게 아닙니다. 특히 김대두의 범죄 패턴, 앞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땐 오버킬이라고 부를 만큼 과도한 공격이 있죠. 김대두는 자기가 약한 걸 알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로 제압할 수 없어 미친 듯이 많은 공격을 가했던 범죄 패턴이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유독 아이들만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김대두는 어떤 전국이든 똑같이 행동을 했죠. 김대두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그 공간을 돌아다니며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말이 맞는 겁니다. 김대두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각 지역마다 똑같은 범죄 패턴을 갖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 걸까요?
그리고 김대두는 직접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말에서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은 걸 뱉은 듯이 한 얘기는 없었지요. 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대두를 검거했던 경찰은 1계급 특진을 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많았지요. 하지만 이 내면엔 감춰진 일도 있었습니다. 김대두가 언론에다 했던 얘기 때문이죠. 앞서 나왔던 자신은 안 잡힐 줄 알았다. 검문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 만약 말을 맞춘 거라면 이런 이야기는 외부에 나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대두를 놓쳤던 많은 형사들은 실제로 좌천되거나 이후에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는 의혹점, 저 편지, 그리고 말들은 어떻게 된 걸까라는 부분입니다. 저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의문이 남아 주변에 많은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답이 돌아왔습니다. 김대두가 정말 혼자 글을 잘 쓰느냐? 어릴 때 학업을 포기한 상태라 글을 쓰는 거에 어색한 상태라면 교도소 내에서 대피를 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리고 각 방마다 글을 대신 써주거나 불을 읽어주는 그런 똑똑한 역할을 맡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김대두 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케이스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경우다라는 내용이었죠. 이런 내용을 정리하자면 현재 2022년 우리에게 김대두가 정말 연쇄살인마가 아니다라는 의혹은 조금은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두, 여러분이 느껴지시기에 대한민국 최초의 연쇄살인마가 맞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 많은 의혹이 남고 계신가요?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끊었어요. 거기까지만 이제 방송에 송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제 뒷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김대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3남 2녀 중에 장남이었고요. 1964년 학산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집에서는 명문중학교를 가려고 많이 도왔다고 해요. 근데 공부에 뜻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농사일을 돕다가 결국에는 이제 기술직이죠. 뭐 목포에 가서도 일하고 1개월 만에 관두고 이제 광주로 가서 또 양복점에서도 일하고 그리고 막 전북 임실 같은 데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막노동, 머슴살이 이런 걸 되게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72년 11월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좀 있다가 5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잠깐 올라가서 성북구에 그때 당시 보증금 10,000원에 월 3,000원의 새빵을 얻고 그곳에서도 공업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대부분 1개월 내에 그만둬요. 거의 길게 일을 하지 않아요. 길어봐야 6개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군대 징병검사가 뜨게 되는데 1973년 2월에 징병검사를 받게 돼요. 근데 김대두가 허약, 그러니까 신체 허약이라는 걸로 군입대를 면제받아요. 확인을 해봤더니 디스크가 진짜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몸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군입대도 면제를 받게 됐죠. 근데 그 이후에 폭력 사건에 많이 연루가 되게 돼요. 이게 폭력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온 게 조금 다른데 제가 좀 알 수 있는 내용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외부에 잘 안 나온 내용인데 이게 포장된 말인지 진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김대두의 측근들이 해준 얘기라서 저도 이걸 어떻게 이게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김대두가 집에 있을 때 집에 그 돈을 빌려준 그 동네마다 이자놀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자놀이 하는 사람이 와서 김대두의 어머니한테 뭐 돈 빨리 내놔라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위협적으로 말을 했나봐요. 그래서 거기서 김대두가 그거에 대해서 서로 트러블이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겨서 몸싸움이 좀 있었는데 이게 다 동네 사람이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조폭 사채업자 이런 게 아니라 동네에서 이자놀이 하시는 분이니까 다 얼굴 아는 사이죠. 오랫동안 다 아는 이웃들인데 근데 이게 좀 맞은 사람이 기분이 나빴는지 당시 고소를 해버려요. 그리고 합의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돼서 결국에는 깜빵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 김대두가. 근데 그 김대두가 그리고 그렇게 한번 징역을 살다 나왔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기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맨날 하는 얘기가 뭐 너 마음 잡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집에 있기 싫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전해 받은 거라. 그래서 이제 뭔가 잘 되지도 않고 또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좀 재벌 기사가 났던 게 있었어요. 재벌과 뭔가 어떤 뭐 여자들의 관계에 대한 건데 막 돈을 뭐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그때 되게 큰 돈이죠. 정말 큰 돈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것도 거의 한 300~400만 원은 되는 돈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으로 막 사람들하고 막 그 탕진하면서 논다 뭐 이런 기사가 떴었나 봐요. 그거를 보고 김대두가 엄청 분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회가 엄청 고속화 발전을 했잖아요. 되게 발전이 빨랐던 시대라서 그걸 따라가지 못했던 게 사실 김대두라고 보여요. 그래서 김대두가 그거에 대한 불만도 많았던 것 같은데, 김대두의 별명이 외딴집 연쇄살인마예요. 왜 외딴집이었냐면 항상 이렇게 집이 뭉친 마을이 아니라 이렇게 동네에 가다 보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슈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집들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있는 집. 거기에만 들어가서 공격을 가요. 자고 있는 시간에만.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것도 알았고 어떻게든 자기의 분노 표출하고 싶었던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22년 현재에 보면 김대두는 사회적 불만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저는 사실 주변에 여쭤봤지만 동의할 수 없는 게 몇 개 있어요. 뭐냐면 사회적인 불만으로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데 거기선 아이들을 살해한 것들도 나와요. 그 어린애들.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애들도 살해했죠. 자기 말로는 들킬까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거기잖아. 외딴 집들이라고. 그러니까 핑계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건 자료가 외부에 안 나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성의 목적도 없어 보인다. 아니에요. 얘 성범죄 엄청 저질렀어요. 그 어린애들한테도. 그러니까 성의 목적도 분명히 있는 애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연쇄살인마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쾌락형에 가깝거든요. 그냥 즐긴 것 같아요. 사회적 불만으로 출발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죽이는 게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 뒤에 한 행동들이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얘는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 분명히 저도 얘기를 하지만 저도 몰랐어요. 이거 내용 사건 자료 받기 전에는 김대두가 성범죄를 많이 저지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길래 나도 몇 개 안 저지른 줄 알았어. 근데 확인해봤더니 엄청 많은 거예요, 얘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얘는 분명히 그런 목적성도 있었던 거. 그러니까 사람을 이런 거지. 불만이 많은데 통제하고 통솔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너무 약해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건드려보고 싶었던 거고, 근데 그게 또 마음처럼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당시 살인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거든. 다 제어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힘이 센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공범이 필요했고 공범한테 세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뭐 어때? 한 끗 해보자. 걔는 지금 그럴 상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존감도 낮은 상태에서 사회적인 불만이 강한 거를 표출을 하는 건데, 그 표출을 자기가 어떻게든 통제, 통솔을 해보고 싶었다고 저는 보여요. 나이로 보면 그래요. 뭐냐면 처음엔 고령의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엄청 어린 애들, 그러다가 점차 나이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실패한 게 캐디죠. 캐디는 21살이었으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방을 놓고 왔잖아.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 그 가방만 놓고 오지 않았으면 완벽 범죄인데 이 지랄을 떠는 거예요, 얘는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완벽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말 그대로 허세죠. 나이가 점점 어려져서 자기가 통솔하고 통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가는 거예요. 점점점. 자기는 약한 사람이지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보여지는 게 사실 저도 주변에다가 이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여쭤봤더니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쾌락형 살인마에 대한 느낌, 사회적 불만에서 쾌락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해 보인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자기는 안 잡힐 줄 알았다고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되게 머리는 진짜 띨띨했어요. 그 마지막에 죽였던 애도 그게 끌고 들어가서 죽였잖아요. 자기 거 훔쳤다라는 거에 분노해서 죽였는데 청바지 훔치고 반지를 훔쳤어요. 그걸 금반지로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진짜 금이랑 도금을 구별을 못해요. 그 안에만 보면 안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몰랐던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습 능력이 뛰어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자기가 엄청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얘는 들킬만 했고 잡힐만 했던 건데, 당시에 가장 문제가 있었죠. 이게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경찰들이 사건의 입수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초 전라도에 생긴 사건들을 그냥 금풍방도 사건이라고 본 거예요. 단순하게.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위에서도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때도 합동본부를 수원에 차렸는데 그게 나중에 김대두가 자백을 해서 안 사건들도 있어요. 막 섞이지가 않은 거예요. 병합도 잘 안 되고 너무 단기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시겠지만
우리 이춘재 사건에도 봤잖아요. 서들끼리 공유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결합이 되면서 당시에 어떻게 보면 김대두도 날뛰고 다녔던 거지. 그러다가 세탁소 주인분의 기재로 해서 잡힌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거 지나갔으면 얘 더 저지르고 다녔을 거야, 아마. 뭐 어디든 지역을 계속 옮겨 다니려고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였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얘가 연쇄살인마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가 아는 지역만 가요. 지리적인 감각이 있는 장소만 갔어요. 충청도 안 갔고 강원도 안 갔고 경상도 안 갔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왜 서울로 갔지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에 사촌들이 살았어요. 그 집에도 같이 살고 그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서울에 지리감이 있던 거예요. 밑에 있었어도. 그리고 수원 쪽도 지리감이 있었던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그쪽 지리를 알아서 거기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던 것 뿐이에요. 그러다 이제 눈에 보이는 데서 공격을 가했던 거지. 얘가 옮겨 다녔던 건 그런 거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기사가 뜨니까 여기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딴 데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옮겨 다녔던 것 같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확신했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살인마는 김대두가 맞다고. 당시에 경찰도 추가 여죄에 대해서 찾아보겠다라고 했지만 뭐 나타난 건 없고요. 뭐 김대두 더 이상 얘기한 거 없었고, 그렇게 해서 끝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